1527년의 어느 날 밤, 조선의 왕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세자의 처소에서 불에 탄 쥐의 사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쥐가 아니었습니다. 사지가 찢기고 저주의 부적이 함께 매달린 끔찍한 주술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사건, 작서의 변은 왕의 총애를 받던 한 여인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조선의 후계 구도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피바람의 한가운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창빈 안씨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미천한 궁녀의 신분에서 시작해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권력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녀를 승리자로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궁극적으로 왕의 할머니가 될 운명이었죠. 권력을 탐했던 모든 이가 쓰러져 갈 때 그녀는 어떻게 홀로 살아남아 조선을 뒤흔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역사의 비하인드는 싸우지 않고 이긴 여인, 궁녀에서 왕의 할머니가 된 창빈 안씨의 놀라운 생존의 비밀을 따라가 봅니다. 이야기는 중종반정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빈 안씨, 그녀의 본명은 안순으로 1492년 안동의 한 미미한 선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의 격변기였던 그 시절, 그녀의 가문은 정치적 영향력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집안이었죠. 1507년경 16세의 나이로 궁궐에 발을 들인 안씨의 신부는 궁녀였습니다. 그녀가 배속된 곳은 중종의 첫 번째 계비였던 장경왕후의 처소였으니까요. 그 누구도 이 평범한 궁녀가 후일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게 될 거라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는 안순에게 거대한 궁궐은 두렵고 막막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왕의 눈길을 구하지도 권력에 기웃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1515년 3월 2일 안씨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돌연한 비보가 궁을 뒤흔든 것이었을까요? 장경왕후가 적자인 원자, 훗날의 인종을 낳고 불과 엿새 만의 상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중종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왕은 밤마다 그 상실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왕의 모습을 안씨는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왕비의 빈자리를 돌보던 중종의 시선이 한 궁녀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안씨였습니다. 중종은 장경왕후를 모시던 시절부터 그녀의 조용하고 겸손한 성품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죠. 중종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녀의 침묵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1518년경 중종은 안씨를 후궁으로 삼았고 1520년 안씨가 왕의 아들 영양군을 낳자 정식 후궁 수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씨는 왕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위는 궁녀에서 왕의 여자로 단번에 격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총애가 훗날 그녀를 궁중 최대의 비극 한복판으로 밀어넣게 될 줄은 말입니다. 당시 중종의 후궁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경빈 박씨라는 거물이 있었습니다. 대립 구도는 명확했습니다. 궁중의 암투는 언제나 그렇듯 후계자를 둘러싼 갈등이었죠. 한 진영은 경빈 박씨였습니다. 그녀는 반정공신 박원종의 양녀로 강력한 정치적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아들 복성군은 중종의 서장자였습니다. 경빈 박씨는 몸이 약한 왕세자를 밀어내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른 진영은 창빈 안씨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왕위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창빈 안씨의 목표는 오직 생존이었습니다. 힘의 균형은 완벽하게 경빈 박씨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배경, 권력, 인맥 모든 것이 경빈의 편이었으니까요. 창빈 안씨는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서 경빈 박씨의 야망을 두려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안씨는 매일 밤 왕의 총애가 자신과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임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1527년 3월, 마침내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 시간, 궁중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왕세자의 처소문의 불에 탄 쥐의 사체가 매달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왕세자를 저주하고 복성군을 왕으로 세운다는 끔찍한 내용의 저주서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서의 변입니다. 궁궐은 경악과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중종은 격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왕실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행위였습니다. 왕은 즉시 의금부에 수사를 명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엄청난 죄를 반드시 치어야 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의심이 단한 사람, 경빈 박씨와 복성군을 향했습니다. 실록에는 당시의 혼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악한 일이 궁궐 깊은 곳에서 일어났으니 어찌 이런 변고가 있을 수 있느냐는 탄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창빈 안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종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안씨는 손을 떨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중종은 이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차마 사랑했던 후궁과 자신의 처사들을 처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경빈 박씨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완의 비극은 6년 뒤 더 끔찍한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1527년의 아슬아슬한 평화는 6년 만에 깨졌습니다. 1533년 10월 작서의 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경빈 박씨가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중종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533년 10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24일간의 피말리는 정치적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매일같이 궁궐 밖에서 복성군과 경빈 박씨의 사살을 청했습니다. 국법을 흔든 대역죄인을 당장 죽여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중종은 홀로 버텼습니다. 중종은 괴로웠습니다. 10월 22일 신하들의 첫 번째 사사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중종은 차마 그럴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왕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0월 23일 더 거센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중종은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왕은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중종은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궁궐 담벼락 너머로 신하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동의 24일 동안 창빈 안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놀랍게도 침묵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빈 안씨는 이 사건에 대해 그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종을 찾아가 경빈을 비난하지도 그렇다고 섣불리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의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이었을까요? 창빈 안씨는 그저 평소처럼 중종의 침전을 돌보며 왕의 괴로움을 위로했습니다. 중종은 신하들과의 격렬한 싸움이 끝나면 유일하게 창빈의 처소를 찾아 안식을 얻었습니다. 창빈은 왕에게 따뜻한 차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왕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종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주장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침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창빈 안씨의 이런 태도는 중종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힘의 균형은 점점 신하들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을 거부하며 파업까지 감행했습니다. 결국 1533년 11월 15일 중종은 무너졌습니다. 왕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중종은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 복성군에게 자진을 명하고 경빈 박씨를 패서인하여 궁에서 쫓아냈습니다. 왕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을까요? 이 모든 결정이 내려지던 날 창빈 안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야망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잔인한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안씨는 그날 자신의 운명에 감사했는지도 모릅니다. 1533년 11월 15일 중종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창빈 안씨는 그날의 싸늘한 공기를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궁궐은 피비린내 대신 얼음장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빈 안씨는 그 순간 자신의 어린 아들 더 큰 군의 손을 그저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보아라, 저것이 권력을 탐한 자의 최후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만큼은 저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조선의 국법은 왕실을 저주한 행위를 대역죄로 규정하고 즉각 처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종은 1527년 사건 발생 이후 무려 6년 동안이나 이 법의 집행을 망설였습니다. 이는 조선이 법치국가이기 이전에 왕의 사사로운 감정이 지배하던 나라였음을 보여줍니다. 실록은 중종이 아들에게 사약을 명하는 마지막 순간 얼굴을 가리고 참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종은 국법과 부정 사이에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경빈 박씨가 패서인이 되어 쫓겨나던 날, 궁궐에는 붉은 단풍이 마지막 잎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그녀의 검은 머리채가 무자비하게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가 창빈 안씨의 처소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창빈은 그저 평소처럼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날에도 그녀는 평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빈 안씨가 조선을 뒤흔든 비밀이었습니다. 그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창빈은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경빈 박씨가 권력을 탐할 때 창빈은 미덕을 지켰습니다. 중종은 경빈의 야망에 지쳤고 창빈 안씨의 그 욕심 없음을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창빈은 왕에게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경빈 박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복성군은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안씨는 침묵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창빈 안씨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창빈은 중종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받는 유일한 후궁이 되었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더 많은 총애와 선물을 내리고자 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 총애를 결코 권력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빈 안씨는 자신의 아들들을 더욱 엄격하게 교육시켰습니다. 절대로 정치에 나서지 말라, 절대로 겸손을 잃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야망의 대가가 얼마나 잔인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빈 안씨는 왕의 할머니가 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았기에 왕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창빈 안씨의 조용한 생존 방식,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야망보다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1544년 11월 15일, 중종이 기나긴 재위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빈 안씨는 왕의 마지막 임종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왕이 떠나자 그녀는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궁을 떠나 아들 덕흥군의 사저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549년 11월 13일, 창빈 안씨는 58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극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빈 박씨는 궁에서 쫓겨난 직후인 1533년 11월 20일, 불과 닷새 만에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녀의 야망은 한 줌째로 변했습니다. 반면 창빈 안씨의 아들 영양군과 덕흥군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특히 셋째 아들 덕흥군은 평생을 왕족으로서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 어떤 정치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몸을 낮췄습니다. 시간이 흘러 1567년, 중종의 적통이었던 인종과 명종이 모두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왕위가 비어버린 것입니다. 신하들은 다급히 다음 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중종의 수많은 후손 중에서 유일하게 흠결이 없는 왕손이 지목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창빈 안씨의 손자이자 덕흥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이었습니다. 하성군은 즉시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의 14대 왕 선조입니다. 미천한 궁녀였던 창빈 안씨는 죽은 지 18년 만에 왕의 친할머니로 추존되었습니다. 그녀가 궁녀로 궁에 들어온 지 약 6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창빈 안씨의 삶은 우리에게 5가지의 묵직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가장 강력한 힘은 욕심 없음입니다. 창빈 안씨는 라이벌이었던 경빈 박씨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권력이나 재물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빈이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흑주술을 사용할 때 창빈은 아들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이 욕심 없음이 역설적으로 그녀와 후손들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결국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야망과 권력 추구가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미덕은 가장 확실한 정치입니다. 창빈 안씨의 침묵과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궁중 암투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실록이 창빈의 미덕을 유독 칭송한 것은 중종이 그녀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적으로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권력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더 큰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셋째, 법과 현실의 위험한 괴리입니다. 작서의 변은 1527년에 일어났지만 6년 뒤인 1533년에야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중종의 사사로운 감정이 국법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왕의 망설임은 조선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취약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의 정치가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법이 감정에 휘둘릴 때 국가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죠. 넷째, 올바른 교육의 위대함입니다. 창빈 안씨는 아들 덕흠군에게 절대 나서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덕흠군이 조금이라도 정치적 야심을 보였다면 인종과 명종 시대의 문정왕후 같은 거물들에게 즉시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창빈의 이 가정교육은 3대의 목숨을 구했고 결국 아무도 예상치 못한 왕위 계승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후손을 가르친 그녀의 지혜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섯째, 역사는 결국 살아남은 자의 기록입니다. 경빈 박씨는 희대의 악녀로, 창빈 안씨는 현숙함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경빈이 승리하고 복성군이 왕이 되었다면 역사는 정반대로 기록되었을지 모릅니다. 창빈의 승리는 그녀가 도덕적으로 옳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녀가 그 모든 풍파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사, 기록의 주관성과 승자 중심의 서술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경쟁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라고 강요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성공했다고 인정받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가 하는 냉혹한 질문 앞에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빈 안씨의 삶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인지 말입니다. 경빈 박씨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웠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창빈 안씨는 싸우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소극적인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릇을 알았고 분수에 넘치는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당장의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때로는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며 버티는 시간이 가장 위대한 승리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창빈이 보여준 생존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려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살아남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도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낮은 궁녀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왕의 할머니가 된 여인, 창빈 안씨의 침묵은 그 어떤 외침보다 강했습니다. 그녀가 머물렀던 궁궐의 그늘진 처소는 사실 조선의 미래를 잉태하는 가장 깊고 단단한 뿌리였습니다. 중종이 국법과 부정 사이에서 고뇌하며 무너질 때, 경빈 박씨가 야망에 불타 스스로 재가 될 때, 창빈 안씨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시대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인내의 시간이었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지혜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묘비 하나 없이 잊힐 수도 있었던 평범한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장 조용했던 그녀를 선택해 조선의 다음 시대를 열게 했습니다. 500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녀가 보여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삶의 방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권력의 칼은 결국 녹슬지만 묵묵히 지켜낸 미덕은 세월을 넘어 가장 찬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